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인 내년 1월 초부터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가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공통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9조 원대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임대인 임차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영업 제한 정도에 따라서 100만 원, 200만 원 등 차등으로 추가 지원도 직접 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밝혀졌고요. 여러 가지 안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거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여당 지도부에게 얘기 물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상공인 단체에서도 이런 신속한 결정과 지원은 환영한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9조 3천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이 규모라든지 내용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우선 이 대책이 마지막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요. 백신과 치료제가 목전에 온 상황에서 국민께서 조금만 더 버텨내실 수 있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네. 상황의 어떤 긴급성을 고려했을 때 규모는 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 피해 지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금액의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적시에 투입될 수 있느냐도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최단 시간 내에 1월 중으로 최상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편성할 수 있는 최대의 규모라고, 보고 있고요. 구성도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만 선별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또 긴급 피해 지원 5조 6천억 원, 또 방역 강화 8천억 원, 또 맞춤형 지원 패키지가 2조 9천억 원, 또 코로나 3차 확산세에 따른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계층에 투입될 수 있는 구성으로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맞춤형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경제 방역이라는 표현도 있긴 한데 의원님께서도 직접 상상을 뛰어넘는 지원 대책이다라고 하시면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이 4조 1천억 규모에 해당되는 설명하셨던 내용인데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면 어떤 내용인가요? 영업 중단이나 제한, 그리고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첫 번째 영업 피해를 지원하고요. 두 번째 네. 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현금 지원. 네. 그리고 방역 지침상 집합 금지 제한 업종 및 또 19년 대비해서 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 명 수준. 그리고 4차 추경 시에 지원한 개인 택시 16만 명, 네. 그리고 유흥업소 3만 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집합금지 300만 원, 집합 제한 200만 원, 일반 업종 1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영업 피해 지원 공통 100만 원, 그리고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지원은 집합금지 200만 원, 집합 제한 100만 원, 그래서 구분해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고요. 지급 방식도 국세청이나 건보공단 공공데이터 활용 증빙 서류 없이 네. 간단하게 신청만으로 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집합금지 또 제한 업종 등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좀 버티게 해주겠다 이런 말인데, 그런데 또 이제 이 임대료라든지 임대료뿐만 아니라 고정비다라고 이제 강조해 주셨습니다만 결국은 또 지금 건물주에게도 지급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임대료 쪽으로 대부분 지원금이 쏠리면 어떡하나라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좀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대책 중에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조치도 병행하겠다고 했는데, 네네.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 법인세 세 공제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종합소득 금액 1억 원 초과자는 제외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임대료 인하액 세 공제 제도를 21년 6월 말까지 1년 연장 지원하겠다는 게 있고. 네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또 착한 임대인에게 대출 금리나 요구권을 부여한다는 것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 전에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국민들께서도 이제 많이 모자라다고 생각을 하실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직접 지원금 외에도 임차료 융자, 또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또 사회보험료는 고용, 또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3개월 납부요 예외, 네. 이런 것들을 또 확대하고 있고 다양하게 정말 이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네. 예,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뭐 가장 먼저 말씀해주신 시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무너지고 난 뒤에 지원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빠른 지원 자체는 환영을 받고 있는데 방금도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아까 임대료 쏠림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대책들을 또 얘기하면서 500만 원까지 확대해라. 좀 돈이 적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야당은 뭐 이렇게 이 언론에서도 받고 더블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만큼 저도 이렇게 최고위원 회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예, 상상의 범주를 뛰어넘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저는 국민의힘의 이런 지원 대책도 함께 고민해 볼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확대 여지에 대해서도 또 일정 정도는 가능성을 열어두셨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앞서 임대료 얘기를 했습니다만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를 좀 확대하는 조치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뭐 사유재산 영역에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인가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착한 임대인에게 대출금리나 요구권을 부여하고 뭐 은행권의 부담이라는 의견도 있고 리스크가 커진 고객의 금리를 낮추는 것이 역설이다 뭐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지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근데 이거는 이제 이번 지원 대책은 아닙니다. 우리 당의 전용기관의 법안 발의 내용이고요. 아직까지 이게 이제 뭐 정부 정책이나 당론이라고 볼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상한 시기임을 고려했을 때는 취지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제 고통을 겪고 있는 시기이고 금융권도 어느 정도는 수반해야 되는 책무가 있지 않냐. 이런 판단도 있고 그래서 이제 29일 금융감독원과 또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은행의 올해 그 3분기 누적 이자 이익이 전년 대비 1,000억 원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제 30조 7천억 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여력이 있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기준금리는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고 제로금리에 가깝게 유지되고 있긴 하지만 시중금리는 조금씩 오르고 있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클 텐데 뭐 문제는 정부가 세운 계획대로 또 대안대로 되어야 된다라는 걸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신을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당초 계획보다, 이제 큰 규모로 보이기 때문에, 뭐, 내년 예비비 예산에서 뭐, 이렇게 4조 8천억 원을 꺼내 쓰는 게 좀,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이 또 더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상황이 엄중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대 이르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백신과 치료제를 목전에 둔 마지막 총력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참할 수밖에 없다. 여러 차례 위기도 적시적소에 효과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왔듯이 이번에도 이제 사태 심각성을 고려해서 마지막 총력전을 펼친다는 심정으로 최선의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의 방역이 다 동참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비비 충당 말씀하셨는데 2021년 예산안도 아직 쓰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이번에 발표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과 또 2021년 예산안 활용하는 것 외에 또 뭐 추경이나 아직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뭐 목적 예비비 등도 충분히 안전하게 재난재해에 대한 대비도 된다라고 보도하고 설명이 됐습니다.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지원이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재명 경기지사도 소멸성 지역화폐 보편 지급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이게 또 일반적인 근로자분들도 힘든 건 사실이지 않느냐라는 형평성 논란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향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재정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있고 이제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정부가 또 고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이제 취지에서 보면 지금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어떤 실효성 파악도 거의 된 상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정말 위중한 상황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결정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아시겠지만 특별하게 우리가 말씀드리고 올 수 있는 건 고용 취약계층, 그 소득 안정자금 87만 명을 대상으로 5천억 원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정말 중요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또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게 돼 있고
또 방문 돌봄 서비스 및 법인 택시 기사, 네. 생계 지원금, 소득 안정 자금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정말 그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또 어려운 분들이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편 지급의 필요성 제기는 저희가 네. 이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네네. 재정과 투입 대비 효과 등 모든 면을 면밀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보편 지급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뭐 앞서 제가 언급해드렸습니다만 목적 예비비, 재난 대비 이런 것들 충분하다라고 하셨지만 혹시 추경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1년 예산안도 아직 쓰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그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과 2021년 예산안 활용하는 것 외에 아직까지 추경을 더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보편 지급 관련해서 얘기한 걸 좀 잠깐 여쭤봐야 될 부분들이 하나 있는데, 이제 가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이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식비라든지 일반적인 가계 부담도 크다 이런 기사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지난번에 보편 지급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양한 뭐 교육 바우처라든지 다양한 지급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데 그런 대책들은 혹시 얘기가 나온 게 있었나요? 우선은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집합 금지 업종이라든지 집합 제한 업종이라든지 또 수익이 너무나 없어진 일반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번에 좀 타겟을 하고 있고요. 네. 말씀하신 부분까지 최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최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말로도 좀 국민들께서 그 진심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사실 당내 의원들께도 여쭤봤을 때 좀 약간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었는데 지금 이게 여당안 또 정부안 이렇게 가면서 노동계에서 반발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고위원이신데 지도부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안, 또 박주민 의원안, 저희 박범계 의원안, 이탄희 의원안, 이미자 의원안, 플러스 어제 정보안까지 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확인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 부분은 분명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어제 정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그런 안전관리 부실로 그 근로자들이 다치거나 또 소중한 목숨을 잃는 후진국형 산재 사고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것이 이제 저의 소신이기도 하고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것은 민주당이 흔들림 없는 당론입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 당은 국정을 무한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고 또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완벽한 입법이 돼야 되는데 모든 의원들이 공감하면서도 또 조문이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되고 그래서 정부안도 이러한 취지로 어제 만들어져서 나왔고 저는 누구보다도 먼저 정부안을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안전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경영자를 엄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책임의 범위와 처벌 요건이 명확해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위헌 문제가 불거지면 애써 법을 통과시켜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자가 안전관리를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가 구체화되어야 현장의 안전관리 개선을 보장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부안이 이제 범위가 너무 넓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했고 또 위헌 논란이 있었던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제외하고 또 당내 법안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러 이슈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해소하는데 개선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은 최종안은 아닙니다. 최종안은 아니다. 중요하고 영향이 큰 법안이니만큼 졸속 입법하기보다 앞으로 여러 이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국회 논의를 통해서 법안을 다듬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법인과실치사법이라고 하는 영국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국법은 이 영국의 이 안전에 대한 시스템이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보조 역할로서의 강한 처벌이 가능한 것이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안전에 대한 그런 제대로 된 예방책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안전에 있어서 전문기술 보유 업체 인증제를 대통령령으로 하자라는 제안을 드렸고
정부 법안의 4조 2항에 어떤 문구로 넣어야 되는지까지 다 오늘 발표를 드렸습니다. 네, 의지는 뭐 보여주셨는데 지금 일단 비난은 뭐 유예되는 사업장이 사실 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이다 뭐 이런 비판들인데 저희가 지금 김종철 정의당 대표께서 이 인터뷰를 듣고 계시거든요. 이어서 저희가 또 얘기를 나누실 테니까 또 여당 최고위원으로서 좀 관심 갖고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2020년 연말인데요.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또 여당 지도부로서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당에게 민생과 경제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남북 문제, 일본 경제 침략 문제, 코로나까지 정말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돌파해 왔다라는 말씀드리고 유능한 집권 여당으로서 역량과 자격을 입증해 보이는 2021년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예, 힘을 모아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네, 방금 양향자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누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국회 앞에서 2,400배를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단식 농성장에서 진행되는데 왜 2,400번 절을 하는지 아십니까? 집에 돌아오겠다라고 아침에 나서서 돌아오지 못하는 중대재해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이 2,40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앞서 정부안이 최종은 아니다라고 지금 여러 가지 고심을 드러냈습니다만 일단 비판은 거셉니다. 여당안과 정부안이 기존에 제기됐던 중대재해처벌법으로부터 많이 후퇴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정의당 김종철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단식 농성 상황 유심히 살펴보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며칠째고 또 어떤 상황입니까? 단식 농성 들어가신 지 오늘로 19일째이고요. 네. 저희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그다음에 이제 김용균 씨 어머니 그리고 이한비 씨 아버지,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런 분들 네 분이 단식하고 계신데요. 네. 건강이 조금 염려가 돼서 걱정인데 지금 계속 의료진 체크는 매일매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침 시사 YTN 라디오에서 강은미 원내대표와 이제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목소리에 굉장히 힘이 없지만 또 의지는 또 그만큼 강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앞에서 2,400배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 숫자도 남다를 텐데 그 행사는 혹시 보셨는지요? 오늘은 제가 외부에 김진숙 지도위원 복직 촉구하는 단식 농성 청와대에서도 하고 해가지고 거기도 갔다 그래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고요. 네. 여기저기서 지금 이 법 통과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여당 의원들께서도 좀 자성의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더더욱 의아한 측면이 있는데 일단 정부안 앞서 양향자 최고위원께서 이것도 최종은 아니다라고 약간 이제 여지를 만들어 두셨습니다만 대표님께서 지금 정부안 나온 거 어떻게 보셨나요? 그걸 보고 너무 좀 심각하다. 예. 사실 지금 정부안이 나온 것이 최종안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지금 국민의힘보다 당연히 후퇴돼 있고요. 네. 국민의힘보다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거의 이 법을 원래 만들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네. 이제 저희 정의당도 그렇고 좀 몰아서 만든다고 하니까. 네네. 갑자기 이제 기업 측 입장도 듣고 하면서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후퇴한 안을 내놨구나. 네. 왜 이렇게 이제 산재 현실을 잘 모르나 이런 생각이 딱 처음에 들었습니다. 예. 앞서 양향자 최고위원께서는 이게 사실은 해외 사례도 살펴보고 있는데 통과가 된다고 해도 법적으로 논란이 돼서 제대로 기능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일단은 대답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이 예를 들면 이제 인과관계의 추정이라든가, 그러니까 산업재해가 났을 때, 정확히 원인과 결과에서 어떤 사업주 책임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경영자의 포괄적 책임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산재 자체가 요즘은 굉장히 다양한 어떤 요소나 또 다양한 양태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포괄적 책임을 둘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것이 너무 포괄적이라고 한다면
다른 법안에서 이미 네. 어떤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만이라도 확실하게 우리가 뭐 처벌하는 네. 그런 걸 하자는 게 이제 좀 그 얘기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뭐 아예 정부 안에는 그냥 포괄적 책임 이런 거는 문제가 네. 많다. 뭐 그냥 네네. 이 정도만 돼 있고 그리고 인과관계에 있어서도 그 문제가 있지 않냐는 것이 법적으로 그렇게만 그렇다. 돼 있지. 네. 예. 정말 좀 전향적이라는 요소는 뭐 거의 좀 찾아보기 힘든 안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뭐 노동계를 비롯해서 정의당 내부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이다 이런 비판까지 했습니다. 구체적인 좀 후퇴 법안들을 요목조목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뭐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들 외에도 가장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사업장이 좀 빠진 거, 그러니까 유예가 됐다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이제 원래 민주당 안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을 4년간 유예한다. 네. 이런 조항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가 그걸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우리나라 등록 사업장 중에 98.8%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 거기서 일어나는 산재가 중대재해 산재가 85% 정도 일어나고요. 네. 그래서 민주당 안만을 가지고도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네. 정부 안은 거기에 더해서 50인부터 100인 미만까지도 2년을 또 유예해주자 이렇게 추가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그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99.5%입니다. 네. 그러면 이 법을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고작 적용되는 사업장이 0.5%거든요. 네. 근데 도대체 이걸 왜 하려고 하는지 제가 그걸 보면서 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그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표이사나 특히 원청의 책임을 제대로 좀 안 물리려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지난번 우리 다 기억하시는 이천 화재 참사의 경우에는 네. 그 발주처 원청이 그 참사를 만들어낸 중요 원인을 제공했는데 네. 그 공기를 단축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그럼 하청회사나 뭐 도급회사는 당연히 이거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을 단축하고자 그 우레탄 폼을 세우면서 네. 동시에 용접 작업을 한 겁니다. 그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네. 근데 그런 경우 처벌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수많은 산재 사고들이 사실 하청의 재하청들이 이루어지면서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다. 또 하나 뭐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 것 중에 징벌적 손해배상. 사실 이거는 뭐 이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좀 지금 정부가 생각보다 이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은 좀 적극적이지 않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여기 이 법과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전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이 법으로 지난 5년간 처벌받은 걸 손해배상을 한 걸 벌금 받고 막 이런 걸 보면은요. 네. 개인 책임이 있는 그 개인은 평균 그 벌금이 420만 원이고요. 네. 법인은 45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정도 벌금 내 가지고 네네. 도대체 그러면 차라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차라리 죽어도 벌금 내고 말지. 그 정도 내고 말지 이렇게 되지. 그 안전을 위해서 투자한다거나 어떤 회사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징벌적 손해배상은 일정 몇 배수 이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정부는 그게 이제 뭐 기업이 뭐 그러면 안 된다라는 입장으로 5배 이내 이런 식으로 딱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해도 5배 못 넘어가니까 법원에서의 보수적 판결로 훨씬 더 어떤 솜방망이 처벌이 되는 거죠. 예. 자, 지금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서 요목조목 좀 따지면서 봤습니다. 일단은 앞서 양희여 최고위원께서는 이게 최종은 아니다. 어쨌든 다양한 사례를 듣고 만족할 수 있을 만한 노동계도 수긍할 수 있을 만한 답을 내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말 자체로 보면 참 당연히 필요한 말이긴 하나. 네. 이 법을 낸 지가 저희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9월 10일 날인가요? 대국민 연설에서 이 법 꼭 제정하겠다고 했고요. 네. 그런데 그거를 계속 지금까지 미뤄오다가 지금 한 며칠 전에서야 법사위에서 처음으로 소위원회에서 이걸 다루니까. 네. 정부도 지금 처음 의견을 낸 거고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그동안에 그러니까 산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네.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뭘 했냐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죠. 게다가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계속 반대해가지고 안 됐다 그러면 저희가 또 뭐 야당이 왜 그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도 네. 중간에 저기도 동의하고 네. 안도 굉장히 센 걸 냈거든요. 네네. 이건 정말 좀 너무 정부 여당이 보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좀 상식적으로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까지도 동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안 한다. 좀 나름 내부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으시지 않을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선뜻 안 나서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 징후가 나타난 게 그 여당 지도부에서 네. 그 이제 중대재해법을 가지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10월 정도부터. 네. 그런데 중대재해법이 필요 없다. 네. 그냥 기존의 산업안전법을만 좀 강화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과 네. 그 산업안전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중대재해법, 즉 대표이사나 원청의 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는 게 논쟁이 됐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당론을 결정하지 못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여기까지 끌어오다가 이제 정의당에서 단식을 시작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슈가 압박이 네. 된 겁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지점. 여당 지도부와 좀 이제 협상을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좀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텐데요. 저희 강은미 원내대표가 이제 법사위 회의에 참관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이제 그 여당 측하고 만나기도 하고요. 네. 제가 이제 이낙연 대표를 한번 뵀으면 좋겠다 이렇게 공개 제안을 했는데. 네. 아직까지 이렇게 결정된 게 없으니까 저를 만나기가 좀 부담스러웠던 네. 것 같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맞습니다. 안 만나주셔도 좋은데 네. 빨리 그 당 입장을 결정해서 이 법안이 좀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터뷰에서 데스노트라는 말 이제 부담된다. 그런 프레임 싫다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지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네.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네. 사실 정의당이 좀 새로운 자리를 잡고 있는데 비판도 받고 있고 또 네. 적극적으로 지지받는 부분도 있고 이러신데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가 공수처 그리고 이제 변창흠 장관 이렇게 해서 공수처는 찬성하지만 중립적인 인사로 임명해야 된다 이랬고. 변창흠 장관은 저희가 이제 부적격 판정을 내렸는데 좀 더 왜 세게 못하냐 이런 비판 받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는 나름대로는 일관되게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나 하지만 그 비판은 또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네. 정의당은 정의당으로서의 길을 좀 제대로 앞으로도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내년 이제 재보궐선거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아주 큰 이벤트인데 사실 정의당에서도 선거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야권은 지금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여러 가지 구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권이나 또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은 아직은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뭔가 좀 방향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먼저 건넬 수 있는 화두 같은 것들 당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다 후보를 내기로 했고, 네. 실제로 저희 내부에서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는 등록한 분도 있습니다. 네. 권수정 서울시의원 네네. 한 그렇죠. 분이 이제 등록을 하셨고, 또 이제 추가로 등록할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쟁점, 문재인 심판, 국민의 심판 이런 게 아니라 네네. 저희는 어떤 기득권에 대해서, 기득권 네. 양당에 대해서 반대하면서도 동시에 서울 시민, 부산 시민들의 실제 생활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 네.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거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또 제3의 가능성이라는 게 이제 범야권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지만 여권 또 진보정당에서도 얘기가 될 수 있을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물론 검찰 수사가 또 앞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정의당 측에서도 관심 갖고 지켜보는 이슈일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 제가 다른 일로 바빠서 이렇게 자세하게 네. 보지는 못했으나, 좀 저희로서는 이게 좀 적극적으로, 인권위원회에서도 그런 박원순 시장 조사, 피해자 그렇죠. 조사,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방조라든가 이런 걸 적극 조사해라 했었는데, 네. 좀 잘 되지 않은 것이 좀 대단히 유감스러운 게 있고요. 네. 이후에 어쨌든 이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이후에도 좀 조사가 돼서, 네. 국민들이 좀 의혹이 없어지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의혹을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철 대표였습니다.
네, 기자 언박싱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시는데요. 역시 이동경 작가의 아우라는 범접할 수 없네요. 네, 동접자 수가 한 220명, 평상시 1000명에는 많이 못 미칩니다. 텐션 좀 올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요. 최대치입니다. 네, 공서채 PD잖아요. 이분도 텐션이 높진 않은데 헤럴드 경제의 배도원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자님 텐션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텐션이 높은 편이 아닌데 오늘 최대한 높여서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차분하게 이 시각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 좀 들어보겠습니다. 확진자가 오르락내리락이지만 일단 1000명이라는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46명이 늘어서 누적 58,725명이 됐습니다. 네. 어제보다 238명이 늘어난 거고요. 네. 이게 성탄절 연휴 때 검사 건수가 좀 줄어서 800명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000명대로 복귀를 한 거고, 네. 또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네. 오늘 233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온 게 또 확진자 수를 다시 1000명대로 끌어올리는데 영향을 적지 않게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역별로는 서울이 519명, 경기 251명 등 수도권이 802명으로 80% 가까이를 차지했고요. 네. 다만 비수도권 14개 시도에서도 모두 빠짐없이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사망자가 어제 하루 동안에만 40명이 늘어서 코로나 사태 이후 최다를 기록했고 네. 위중증 환자도 어제보다 35명 늘어난 330명으로 역시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정부가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 등 각종 조치를 동원하고 있는데 확산세가 쉽게 꺾이지 않는 모습이라 우려가 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네, 1000명 선에서 1200명까지 갔다가 800명까지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지만 지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달라졌네요. 사망자 수는 굉장히 우려스럽고 집단 감염도 많이 늘고 있다. 그런데 더 걱정되는 게 이른바 감염 경로 불명 비율입니다. 어디서 감염되는지 모른다 이런 말이죠. 예, 맞습니다. 네. 최근 2주간 새로 확진된 14,000여 명 중에 감염 경로 조사 중, 그러니까 감염 경로를 아직 알지 못하는 게 사례가 4,0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확진자의 한 10명 중 3명이 감염 경로를 모르는 건데 네. 또 이게 신규 확진자 중에서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을 받는 비율도 연일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가격리에 돌입했다고 확진을 받으면 그래도 방역당국이 추적이 가능한 건데 그렇죠. 일상생활을 하던 중간에 확진 판정을 받는 비율이 거의 70% 가까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국의 방역 관리망을 벗어난 확진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그것도 선별진료소를 지금 다양하게 열었기 때문인데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여쭤보기로 하겠고 앞서 말씀해주신 동부구치소 상황 심각하네요. 이 정도면은 지금 코호트 격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들도 있던데 들어간다요? 벌써 어떻습니까? 지금 단일 시설로 최대 규모의 감염 실태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규정시설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된 데 송구스럽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일단은 법무부가 확진 판정이 나온 수용자들을 분리해서 해당 수용동은 폐쇄하고 방역 조치를 했고요. 접견, 교화 행사 이런 거 다 전면 중지하고 의료 인력과 마스크를 추가로 지원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사실 확진자가 지금 연일 200~300명씩 늘고 있어서 전수검사 시기나 방법 등에서 좀 실기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수용자들한테 마스크가 충분히 지급되지 않았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무부는 좀 예산 문제상 수용자 전원에게 매일 마스크를 지급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게 교정시설 수용자가 전국에 54,000여 명 작년 기준, 교정 공무원도 16,000여 명 해서 이게 매일 한 장을 지급하면 하루에 최소한 5천만 원? 최대 9천만 원 이렇게 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이제 어쨌든 구치소 내 수용자들이 법무부 대응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오늘 동부구치소 내 한 수용자가 확진자 한 방에 8명씩 수용이라고 이렇게 종이에다 글을 써가지고 창문 밖으로 내밀어서 취재진에게 내보이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었는데요. 동부구치소 측은 애초에 여기 정원 대비 수용률이 100%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정원 대비 지금 현재 인원이 훨씬 많아서 과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확진자와 접촉자를 그룹별로만 좀 분리할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어쨌든 수용자의 긴급 이송 등을 통해서 좀 충분한 분리 공간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방금 들어오고 있는 뉴스들을 보면 이제 음성 판정을 받고 수용자들이 이동을 했는데 이동된 곳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나와서 좀 큰 걱정입니다. 이 수용자들에 대한 대책이 더 세워져야 되는데 수용자 중에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자도 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난 27일, 엊그제 숨졌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는데요. 동부구치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한 분이고요. 이게 코로나로만 한 건 아니고 원래 중증 혈액투석 환자라서 구치소 내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수조사하면서 확진 판정을 받은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 24일에 형 집행정지 결정이 나서 외부 병원으로 이송을 돼서 치료를 받던 중에 숨진 겁니다. 네. 이제 이 사망자가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 좀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요거의 주범인 윤창열 씨 이런 걸 알려지면서 좀 주목을 받기도 했고요. 네. 어쨌든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후 정부 주소를 찾았었어요. 네. 직원들한테 코로나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 라고 당부를 했으니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또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영국발이라고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 걱정이 큽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뭐 확진자 유입된 걸 확인을 했는데 다행히 접촉자들을 검사해봤더니 음성이다. 이게 또 약간 자가격리 기간이 있어서 정확히는 좀 기다려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확히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런던에서 거주하다가 국내로 입국한 일가족 4명 중 3명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같은 항공편에 뭐 승객 62명, 승무원 12명, 총 74명밖에 안 타고 있었던 거죠. 사실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타고 있었고 또 이 중에서도 비행기 내에 접촉한 사람이 17명인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이 일가족과 또 별개로 지난달 8일과 이달 13일에 영국에서 입국한 또 다른 일가족 4명 판정을 받았는데 이분들의 이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또 이들이 변이 바이러스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은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 80대 사망자분 가족은 마트를 들렀다. 근데 뭐 다 파악됐고 이미 검사했다라고 당국은 발표했습니다만 걱정입니다. 그래도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일단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좀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밝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국이 긴장감 속에 비상 대응을 하고는 있지만 현재 국내 지역사회에 전파가 되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오늘 브리핑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영국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가 감소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받고서는 이럴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답을 했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도 지역사회로 전파될 경로가 생길 틈이 없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정부가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내일부터 격리 해제 예정자를 시작으로 격리 해제 전 진단 검사, 그러니까 격리 풀기 전에 진단 검사를 다 의무화한 상태고요. 다만 전문가들은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향후 코로나 유행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전파력이 훨씬 강한 것으로 알려진 바이러스가 국내에 확산돼서 방역 체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검역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 보완해서 위험 국가로부터 이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빈틈없이 대비하라고 오늘 지시했습니다. 자, 정말 상황이 생기기 전에 막아낸다. 이게 가장 최선인 것 같고요. 좀 여러분들도 방역수칙 잘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그 감염 경로 불분명이 비율이 늘고 있다 우려를 했습니다. 4명 중에 1명 이런 얘기도 하셨고 3명 중에 1명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게 좀 선별검사소가 아닌가 싶은데 연장된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원래 정부가 이제 지난 1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3주 동안 운영할 예정이었던 선별검사소를 2주간 연장해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면서 지난 2주간 50만 건에 넘는 검사가 이뤄졌고 1,400명이 넘는 확진자를 찾아낼 수 있었다. 조용한 전파자를 빨리 발견해서 감염 확산을 막는 성과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올해도 전혀 증상이 없어도 그냥 지나가다가 받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맞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증상인데 걸렸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고요. 바로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무료 익명입니다. 맞습니다. 무료 익명이고요. 더욱더 안전하게 좀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한미군, 의료진, 지휘관, 소방관 등 필수 인력이 백신 접종 시작했다고 하는데 국내에는 아직 사실 승인이 안 됐는데 미군들만 받는 거죠? 일단은 주한미군에 국한돼서 어쨌든 그래도 한국 내에서 첫 백신 접종이 오늘 이루어졌고요. 이 주한미군 사령관은 백신을 맞기를 강력히 권한다. 이 백신 접종 여부는 자발적이겠지만 어쨌든 정확한 정보에 입각해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라고 백신 접종을 촉구했고요. 오늘 주한미군이 정확한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한 1,000회분 안팎으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 정부도 결국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모더나죠. 최고 경영자와 2천만 명분의 백신을 내년 2분기부터 공급하겠다라고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원래 이제 모더나 측에서 들여오기로 한 게 1,000만 명 분량이었는데 2배가 늘어난 거죠. 2배로. 2천만 명분의 분량을
합의했다라고 청와대가 밝혔고요. 이 합의했다라는 말과 계약했다라는 말이 사실 굉장히 좀 헷갈리는데 네. 아직 계약은 안 된 건데 네. 이 모더나의 CEO인 스테판 반셀 최고 경영자가 네. 연내 공급하도록 희망한다. 가급 연내 계약 체결 계획을 희망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모더나뿐만 아니라 노바백스, 네. 화이자 등과의 추가 협상이 끝나면 백신 확보 물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더 국민들 대다수도 백신을 맞겠다 이런 내용을 밝혔다고 하니까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된 얘기해 보겠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성추행 의혹 수사는 5개월 만에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서 한계도 있고 또 방조죄 같은 것들도 지금 거의 불기소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됐나요, 구체적으로? 예, 이제 지난 7월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이후 경찰 수사가 5개월간 진행이 됐는데 종결이 됐습니다. 네. 일단 박 전 시장 사망 전날에 이 고소가 접수가 됐었죠. 피해자로부터 네. 강제추행,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에 고소했는데 경찰이 오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 네. 결국 사실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사망을 하면은 공소권 없음이 네, 재판을 할 수가 없기 네. 때문에 불기소 처분이 나오는 거고요. 네. 예상이 됐죠. 네. 이제 피해자 측이나 이쪽 피해자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가 되더라도 사실관계 확인을 경찰이 좀 해주길 바랬었어요. 네. 이렇게 어떤 정황이라든지 또 피해자가 그 전에 여러 가지 자기가 이렇게 피해를 받고 있다라는 호소했다라는 이런 내용이 좀 나오기를 바랐는데 경찰은 이것에 대해서는 오늘 거의 언급하지를 않았습니다. 네. 경찰 측은 피해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자료 제출된 자료 검토했으나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 네.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했고 네. 최근에 또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네. 포렌식을 진행했었는데 그것 사망 이유를 밝히기 위한 포렌식이었죠. 예, 네. 근데 사망 경위에 범죄 관련성이 없다라고 네. 보고 내사 종결할 방침이라고 했고요. 네. 또 사망 동기를 추정할 만한 단서가 핸드폰에 있었는지에 관해서도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망 동기는 유족과 고인의 명예를 고려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고요. 다만 이제 피해자를 겨냥한 2차 가해 관련 수사의 네. 경우 이제 온라인에 악성 댓글 작성한 네. 혐의로 4명을 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네, 또 관련된 소식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배두원 기자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왜 이동영 작가 목소리가 안 들리지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휴가 겸 자가격리로 1월 7일까지는 자리를 비웁니다. 그때까지만 좀 참아주시고요. 1월 8일부터는 이동영 작가 돌아옵니다. 저는 잠시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궁PD 김우성 PD입니다. 좀 웃자, 재밌게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으신데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또 재밌게 법률 상식과 여러 가지 이슈를 풀어내는 두 분 오늘은 전화로 모시겠습니다. 박주윤 변호사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은 정말 법률의 시간이라고 할 만큼 사회 이슈에서 법과 관련된 것들 가장 중요합니다. 그중에 또 관심 가는 얘기가 있어서 먼저 얘기해 볼 텐데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이 하루 남았습니다. 국정농단 검찰의 기소 후에 3년 10개월 말인데 재판 예정대로 열리는가요, 장윤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어제부터 법원이 겨울철에 휴정기에 들어갔는데요.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휴정기 이전이라도 코로나19 상황이 워낙 좀 이제 엄중하다 보니까 그렇죠. 휴정기에 준해서 휴정기가 아니더라도 네. 아주 긴급을 요하는 재판이 아니면 가급적 좀 연기를 해라 이런 어떤 지침이 대법원을 통해서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많은 재판이 연기되고 그런 상황인데요. 네네. 일단 이재용 부회장 재판 같은 경우에는 막바지에 접어들기도 했고 네. 워낙 또 언론 주목도가 높은 사건이다 그렇죠. 보니까 이런 코로나19를 원인으로 해서 연기를 하진 않았고요. 네. 그래서 결국 내일 결심 공판 그러니까 마지막 재판이 내일 열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재판이 열리는 거고 선고는 사실 더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선고는 네. 아마 내일이 최종 이제 심의 열리면 아마 1월 중에는 선고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아니 법원이 2주간 휴정기면 변호사님은 집에 계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여유로워지신 건가요?
저희 구속전 피의자 신문이나 회생 사건 이런 긴급을 요하는 사건들은 재판이 그래도 간헐적으로 열리고 있어서 집에만 있지는 못합니다. 예, 역시 좀 잘 모르는 분야라 또 다르군요. 자, 시간을 다투는 사건들은 하는 거고 일반 형사 민사 사건만 좀 연기가 되는 거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분은 박지훈 변호사십니다. 자, 이게 3년 10개월 만인데 사실 굉장히 관심을 끌었습니다. 삼성, 이재용, 게다가 박근혜 국정농단 이게 묶여 있었던 사건인데 혐의 중심으로 쭉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 변호사님. 일단은 오랫동안 끌었습니다. 이 재판 자체가 2017년 2월 달에 기소가 됐던 사건이고 1심, 2심 대법원에 갔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됐던 상황인데 재판 자체는 오래 걸렸는데 혐의는 대부분 뇌물공여 횡령죄 같은 겁니다. 정유라 관련된 말 같은 말 3마리 34억 원 정도 그것을 횡령했고 뇌물로 공여했다. 또 동계 스포츠 센터 16억 원 정도 제3자 뇌물 공여 또 횡령했다 등등. 또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도 허위 작성죄라든지 위증죄 등등으로 해서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됐었는데 2심에 집행유예가 됐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그런 사건입니다. 예. 자, 과정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재판이 지금 이제 내일이 마지막 재판이다. 물론 선고는 아닙니다만 얘기를 했는데 그간의 재판 과정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1심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뇌물죄가 인정이 돼가지고 징역 5년이 선고가 됐는데 2심에서는 일부 무죄가 됩니다. 무죄가 되면서 집행유예 돼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되는데 대법원에서는 한 50억 원 정도가 지금 잘못 판결한 것이다. 뇌물하고 횡령죄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이거 다시 판결하라면서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요. 그렇죠. 2019년 8월부터 재판이 진행이 됐었는데 고등법원에서는 이거 하는 과정에서 준법 감시 제도 같은 것들을 하라라고 하면서 특검 입장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 불공정한 재판 아니냐라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고요. 이것을 또 판단하는 데 하는 시간이 수개월 걸려가지고 이제 재판이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예, 1심 선고가 기억이 납니다. 3징 5집 이런 말들 많이 하죠. 대기업들은 다 이렇게 봐주기가 있다라고 하는데 안 봐줬네 이러다가 좀 변화가 있는데 방금 박지훈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준법감시위원회 이야기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논란들이 왜 이렇게 큰가요, 장 변호사님? 일단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에서 이제 뇌물 횡령 액수가 50억 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교통정리를 대법원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고등법원으로 이 사건이 다시 파기환송되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변동은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양형만 남았다. 그렇다면 어떤 정도의 적정한 선고형이 내려질 것이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판이 빨리 속도를 낼 거다 이런 전망이 처음에는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제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요. 준법감시제도를 출범하게 했고 당연히 특검이 여기에 굉장히 반발을 합니다. 이렇게 준법감시제도라는 건 양형에 유리한 출路를 사실상 마련해 주려는 어떤 의도 아니냐 이렇게 봐서 이제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재판부에서는 재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기피 신청을 했고요. 기피 신청이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 결정이 나면서 이 9개월 동안 사실상 재판이 열리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열린 게 이제 지난 10월에야 다시 재개가 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게 이 파기환송심에서는 상당한 쟁점이 됐습니다. 특검에서는 이게 마련이 된다고 해도 이게 재발 방지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도 아니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겠냐. 이것이 이미 저질러진 범죄에 대한 어떤 면죄부성 성격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이제 반론을 폈고요. 이에 반해서 이재용 부회장 측은 실제로 대국민 사과 등의 실효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겠냐. 단순히 사과에 그친 게 아니라 사세 경영을 포기했고 문호조 경영도 중단하겠다고 공언을 한 만큼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 준법감시위원회가 아마 마지막까지 상당히 양형의 주요 포인트가 될 걸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전문심리위원단 강유론 전 헌재재판관 김경수 변호사 또 홍순탁 회계사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의견이 갈렸습니다. 근데 보도된 걸로는 한 2대1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게 지금 한 명씩이에요. 재판부에서 한 명을 했고 변호인단에서 한 명을 했고 특검 측에서 한 명을 했는데
이 특검 측 주장하는 게 홍 회계사 같은 경우는 네네. 이게 좀 실효성이 없다, 잘못되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했는데 나머지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아마 뭐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평가는 좀 이익에 따라서 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너무 네. 짧았어요. 한 달여에 이걸 다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간에 한 달 기간에 항목을 두고 이제 평가를 했고 이 평가 관련해서 양형에 이제 바로 반영될 걸로 보는데 일단은 뭐 2대1 정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게 사실은 기존에 뭐 여러 법들을 삼성이 만든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법망을 피해갔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노조를 반대했던 걸 하지 않겠다. 무노조 경영 중단하고 또 사세 경영도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직접 밝혔습니다만 이런 준법감시위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사실 논란이 됐던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예, 일단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게 양형의 요소로 반영되는 경우가 저희가 재판을 하면서 많이 보는 경우가 없습니다. 극히 이례적인 그렇죠. 경우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렇다면 이걸 만들라고 한 재판부의 의도는 사실상 이제 집행유예 등등의 어떤 출路를 마련해 주려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시민단체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네. 그렇지만 이 전례, 그러니까 신동빈 회장 같은, 롯데 회장 같은 경우에 네. 선고형과 관련했을 때, 네네. 집행유예 이런 부분이 과연 완전한 면죄부일 것이냐, 어떤 양형에 있어서도 좀 이제 기준치가 좀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반론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양형 사실 최근에 관심이 많은데 박 변호사님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회복적 사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네네. 이 재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른바 회복적 사법이라 하는데 네. 소년법 등에 적용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회복적 사법을 재벌 총수한테 적용하는 경우는 없죠. 첫 사례입니다. 네. 회복적 사법으로 준법감시위원회 제도를 지금 얘기한 거고 조금 처음 보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한 이유는 네. 좀 봐주기 위해서 아니면 집행유예를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네네. 법조계에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시간도 봤을 때는 좀 코로나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고하는 걸 봤을 때는 선고하려고 결심을 하는 거거든요. 네. 재판부에서 이제 해결하고 싶은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런 게 봤을 때는 준법감시위원회 제도가 반영이 돼서 집행유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저는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좀 법조계에서도 사실은 비슷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준법감시위원회 말고 또 다른 부분들이 좀 양형에 영향을 미칠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번에는 박 변호사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지금 좀 전에 언급을 했지만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거든요. 신동빈 네. 회장도 금액 자체가 비슷한데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었고요. 네. 또 지금 사실관계는 다 정해졌지만 적극적으로 어떤 뇌물 공여를 좀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네. 이 대통령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네. 했다는 점 반영했을 때는 네. 그랬을 때는 이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맞지 않나 이렇게 아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반영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장 변호사님은요? 네, 지금 말씀 들으신 대로, 그러니까 뇌물 공여 의사의 정도, 그러니까 뇌물죄는 당연히 인정이 될 텐데, 네. 이 뇌물이 어떤 성격의 뇌물죄이냐,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고 적극적으로 먼저 의사타진을 하는 등의 어떤 굉장히 능동적인 행태가 있었느냐, 아니면 네. 최순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마지못해 응하는 형식으로 그때 또 이제 기업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뇌물을 주고받는 그리고 대가를 받는 이런 형식의 뇌물이었느냐 이것도 사실 양형에는 상당한 좀 지표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행위 네. 적극성과 소극성 이 부분은 판단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파기환송심에서도 이제 이 부회장 측에서는 굉장히 좀 소극적이었고 네. 이 기업으로서는 좀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부분을 상당히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기 때문에 판단의 하나의 큰 잣대가 될 걸로 보이고 이런 여러 요소를 작용해서 아마 최종 판결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사실 양형에 대한 관심이 국민들이 높아진 이유가 적극성, 주도성 이런 것들을 최근에 많이 접해서인데 내일은 그러면 어떤 절차로 이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나요, 장 변호사님? 네, 형사 사건의 이제 결심 공판이라고 하는데요. 네. 마지막 재판에서는 이제 재판부가 지금까지의 진행과 관련해서 이의가 있느냐 이런 좀 형식적인 질문을 한 다음에는 네네. 검찰 구형이 이루어집니다. 네. 아마 상당히 중형을 부형할 걸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네. 이제 중형을 부형을 하면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최후 진술 기회가 부여됩니다. 네. 이 피고인에게 부여되는 최후 진술 기회는 상당히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아마 이 최후 진술 과정에서 뭐 사과와 이제 그런 뭐 송구하다는 식의 메시지는 좀 다소 짧더라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박 변호사님 이 최후 진술이 좀 어떤 재판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가요? 중요한가요? 예, 뭐 그래도 부회장 아주 재벌 인류 기업의 부회장이기 때문에 뭐 최후 진술에 대해서 재판부가 많이 볼 걸로 보이는데 최후 진술은 그냥 형사절차의 마지막 어떤 절차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귀담아 듣긴 듣겠지만 뭐 그걸로 완전 뭐 재판이 바뀌거나 재판에 뭐 향배가 달려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일 관련 내용들이 이제 보도되고 알려질 것 같습니다. 일단 특검은 지난번은 모두 12년을 구형했는데 이번에 특검은 어떤 전략? 12년을 구형할 겁니다. 1심에는 실형 5년이 났었고요. 2심에서 집행유예 났는데 사실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지금 파기환송이 된 거거든요. 50억 더 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2심하고 같이 12년을 구형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예. 자, 12년 구형 그리고 또 재판부의 판단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실형을 받을지 집행유예가 받을지 이건 사실은 전 판사가 아닌데요. 이렇게 두 분 답변하실 것 같긴 한데 박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어떤 결과 예상하십니까? 제가 뭐 요새 이렇게 판결을 예상을 하면 다 틀려요. 아, 그래요? 네. 100% 틀려가지고 사실 부담스러워요. 변호사한테도 잘 틀려서. 근데 이제 이 사건은 지금 예를 들어 준법 잠시제도 이것 때문에 재판부에서 일부러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걸 봤을 때는 집행유예를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절차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서 한 가지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있던 정경심 교수 재판하고 윤석열 총장 재판 등등 이 재판 관련해서 변수가 되지 않을까. 특히 정경심 교수 재판은 어쨌든 간에 4년 실형이 났거든요. 그리고 표창장 위조가 주된 범죄인데 여론을 의식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신가요? 여론의 의식 부분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게 없었으면 이건 당연히 집행유예인데 그 부분이 유일한 변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장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아마 집행유예에 좀 힘이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걸 출범하기도 했거니와 꼭 준법감시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저희 오늘 이제 인터뷰에서 계속 나오는 그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도 뇌물 공여 혐의가 이제 똑같고 이 규모도 70억 원 규모로 상당히 좀 유사합니다. 그 사이즈나 어떤 또 뇌물의 공여의 적극성, 이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사한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신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전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또 이게 재벌 봐주기 이런 논란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아마 집행유예로 이제 파기환송심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봅니다. 예, 앞으로 또 다른 재판에서 전직 관료들이 최종 유죄를 받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 삼성의 사법 리스크는 또 두 분과 함께 얘기 계속 나눠보기로 하고요. 공수처 출범 얘기로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최종 후보 2명이 어제 밝혀졌습니다.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또 이건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했던 이 판사 출신, 검사 출신 이 두 분이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언론인도 법조 기자가 아니면 잘 모르는데 박주민 변호사님, 이 김진욱 선임연구관은 판사 출신인데요. 좀 알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네, 김진욱 우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판사를 오래 하진 않았고요. 판사를 하다가 나와서 이제 변호사 활동을 좀 오래 했었고, 특히 이제 중간에 변호사 시절에 조폐공사 관련된 특검 수사관 활동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10년부터는 헌법재판소에 다시 연구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판사 출신이긴 한데 다양한 어떤 법조를 좀 경험했던 그런 수사도 했고 재판도 하고 헌법재판도 하고 변호사도 한 그런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두 분 다 사법연수원 교수를 하셨던데 그건 또 중요한 경험인가요? 그렇죠. 또 상당히 사법연수원 교수라는 건 법조인 사이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일이기도 하고요. 또 실력이 충분히 검증이 돼야 됩니다. 실력과 인품 같은 게 그런 것들이 검증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어떤 자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야당은 좀 반대하는 기류가 강한데 두 번째로는 이건희 부위원장 검사 출신입니다. 장 변호사님이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검사 출신이고 90년도에 북부지청 검사로 임관을 했고요. 이 거쳐온 검사 내부에서의 그 조직을 보면 정보통신 과장,
네.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 했기 때문에 뭐 공안이나 특수통 쪽이라기보다는 정통 형사부를 거친 검사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2010년에는 검사장으로까지 승진을 했는데요. 네. 이제 2013년도에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검찰에서는 이제 옷을 벗고 나왔고요. 네.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는 뭐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의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도 역임을 했고,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 이제 부위원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건 지금 이제 야권에서 비토를 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네. 현 정권의 차관급 인사기 때문에 공정성을 좀 담보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네. 좀 권익위에 몸담고 있으면서 좀 눈길을 끄는 어떤 결정을 낸 경우가 다수 있는데요. 네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 반원, 네, 정권과 상당히 좀 각을 세우고 했었는데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했고요. 네. 또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진행 당시에 장관직 수행이 이해 충돌에 해당할 수가 있다. 관련 네.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권익위 입장을 내는데도 이제 역할을 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야당의 비판과는 좀 다른 행보를 했다 이런 얘기신데 박 변호사님 네. 결국은 네. 대통령이 결정을 하고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런 수준이겠죠? 그렇죠. 2명 중에 1명을 지명을 합니다. 네. 지명을 하면 그 지명자가 내정자가 된 후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다음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임명이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예. 자, 이것도 앞서 판결이랑 비슷합니다. 난 대통령이 아닌데 누가 될지 어떻게 아냐. 두 분은 이러실 것 같지만,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재미난 표현을 했습니다. 중국집 출신을 뽑지 않고 어떻게 자장면을 맛있게 만들라는 말이냐 이런 말 하면서 검사 출신의 힘을 지키려 했는데 두 분 의견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적합하다라는 판단하시는지, 장 변호사님부터. 네. 네, 아무래도 여권에서는 검찰 출신을 꺼리는 기류가 있죠. 공수처장으로 야권에서 여러 이제 복수의 검찰 출신 인사들을 이제 청구했는데 다 좀 마다했다는 측면도 있고. 네. 왜냐하면 이제 공수처라는 건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출범하는 성격이 상당히 짙기 때문에 이 검찰 내부 조직에 있었다는 게 검찰을 잘 알고 수사에 능하기 때문에 뭐 공수처장으로 적임자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검찰의 논리, 검찰 조직의 이해를 좀 완전히 무시하거나 거리를 두기는 조금 네. 어려운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검찰 출신이 최종적으로 낙점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자 장 변호사님의 전망이었고 박 변호사님은요? 저는 좀 저는 지금 뭐 알 수는 없지만 네. 두 분 다 사실은 대한변협에서 추천을 한 겁니다. 그렇죠.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뭐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쪽도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둘 다 뭐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저는 검찰보다는 오히려 좀 법관 또 다양한 경험을 한 김진욱 재판관이 좀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경험에 또 힘을 더 실어주셨습니다. 네. 자, 두 분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하니까 좀 답답하네요. 아무튼 두 분도 코로나19 관련해서 특별히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좀 특별한 상황이어서 원래 주인인 그렇죠. 이동영 작가가 없고 제가 PD로 주로 뵀던 분들인데 이렇게 잘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잘하시네요. 지금 훨씬 그런 표현을 하시면 내부 갈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뒤에 또 재난 방송이 오늘 많아서 시간을 충분히는 못 가져가고요. 여기까지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였습니다.